자, 이제 영속성을 보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소득이득, 자본이득 발생 이 말이 있죠. 다음에 이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하는데, 일단 아까 물리적 감가가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그랬죠. 영속성 때문에. 이제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는데, 이게 항상 자본이득이 아니라 자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샀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늘 이제 감안을 하는데, 대체로는 이득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막 머릿속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지난주에 했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지난주에 했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잘 시켜 드리려고 이제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환원율 했어, 환원율. 그죠?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라 그랬어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했죠?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이다. 자, 플러스 회수율 했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의 가격이,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요.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내가 손에 잡는 걸 다 번 돈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발생할 때? 가치가 자본 손실이 발생할 때는. 기억나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을 들여서 샀는데, 소득이득,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순영업 소득이,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순영업 소득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1년 뒤에 이 부동산을 9,8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9,8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으면, 이 1,000만 원을 다 버는 돈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 얼마만 버는 거예요? 800만 원만 버는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요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벌충을 해야 되잖아요. 손에 잡는 건 내가 몇 프로 손에 잡아요? 손에 잡는 거는 10% 손에 잡죠. 이걸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얼마를 따로 떼놔야 돼요. 자본 손실에 해당하는 것을 따로 떼서 얼마만 버는 돈이에요? 800만 원만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1억으로 퍼센트로 나타내서 1억에 대한 퍼센트로 이건 몇 프로 손에 잡아요? 10% 손에 잡는데 자본 손실이 얼마나 발생해요? 마이너스 2% 손실이 발생할 때 내가 버는 건 몇 프로? 8%예요. 요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럼 요 10%는 8% 더하기 2% 되죠. 요게 환원율이고 요게 수익률이고 내 원금 회수율 이렇게 된다고요. 원금이 200만 원 줄어드니까 1년 뒤에 9,800이면 원금이 200 줄잖아요. 원금 200 주는 거를 원금 회수하는 그걸 생각을 감안을 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손에 잡는 건 얼마 손에 잡더라도 10% 잡더라도 버는 거는 몇 프로밖에 안 된다? 8%밖에 안 된다. 뭐를 감안해야 되니까? 회수를 감안해야 되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이 말,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게 된다고요.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을 따로 신경 써야 된다고요. 손에 잡는 걸 다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따로 떼서 챙겨놔야 돼요. 아시겠죠? 플러스에서 여기서 원래 이쪽에 있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본 손실이 발생하던 거를 이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년 뒤에 1억 200을 받을 것 같아요. 1억 200.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이득 발생하는 거죠. 손해는 얼마 잡는데 순영업 소득 얼마인 상황에서 순영업 소득이득은 1,000만 원인데 자본이득도 얼마 발생해요?
200이 발생하면은 내가 버는 거는 얼마라고 봐야 돼요? 1200 버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손에 잡는 거는 일단 우선 매년 임대료 수입 받는 거는 얼마지만 1000만 원. 손에 잡는 거는 10%지만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익이 이만큼 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요거를 1000만 원을 왼쪽에 두고 여기 넘어가면은 1200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00원. 이 1억에 대한 1000만 원, 요 비율을 환원율이라 한다고, 환원율. 환원율은 몇 프로지만, 10%지만 수익률은 몇 프로? 수익률은 12%예요, 12%. 이때는 마이너스 회수율이 적용된다고, 마이너스 회수율.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고요. 이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지난주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고, 부동산 가치가 내려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다. 요거 했었던 거예요. 수익률은 뭐 더하기 뭐다?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인데, 이거는 이제 가치가 줄어들 때는 플러스 회수율이지만, 가치가 줄어들 때는, 이렇게 줄어들 때는, 근데 9,800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지만,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소득이득, 자본이득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항상 부동산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근데 이게 소득이득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연간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물건의 효용의 지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한 번 쓰고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게 다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소비대차라는 게 있다 그랬죠. 쌀 10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연탄 10장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한번 써버리면 없어져 버린 물건들. 이런 거는 소비대차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빌렸던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연탄이나 쌀 이런 것들은 새로 사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사서 이 동종, 동질, 동량으로. 그래서 그 쓰던 물건으로 갚아주는 거는 이거는 한번 써서 없어져 버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여기서 대체로 뭐가 안 된다 하는 게 재생산이 지금 안 된다는 건 여기요. 재생산 이론 적용이 안 돼요. 다시 생산이잖아요. 이 다시라는 말을 이제 초점 맞춰야 돼요. 다시라는 말은 기존의 물건이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모가 되어야. 근데 기존의 물건이 소모되지가 않잖아요. 소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그냥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부중성이에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 소리가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뭐 수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의미가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되죠. 다시 생산한다. 이런 말 쓸 수 없다. 영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다음에 나머지는 좀 됐고요. 그 밑에 좀 어려운 게 5번째 가치. 가격이 아닌 가치로 감정평가하는 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 가격과 가치를 구별했죠.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과거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라는 판단을 할 때 이제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값 이렇게 가격보다는 가치. 가격이라는 관점보다는 가치.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여기 가격 가치라는 관점. 그것도 다 영속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성에서는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대체로 뭔가 법칙,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되고,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되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 안 되고, 또 많이 언급되는 거는, 그 개별성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는 물리적인 면에서 비대체적이다 해야 있죠.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인접성은 아까 이 정도입니다. 아까 이거 외부 효과,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뭐 이런 정도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는 일단 용도 다양성이 제일 많이 언급이 돼요. 인문적 특성 중에는 여기서는 이제 위에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용도 다양성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이미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최유효 이용 개념 근거가 된다. 자, 근데 그 적지론이라는 게 있죠. 최유효 밑에. 적지론이나 최유효 이용이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적지론은 주어진 토지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건데 그 용도가 가장 잘 이용하는 거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의미고요. 다음에 이제 병합 분할 가능성은 자, 거기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 이런 말 나오죠.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한 번 정도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말해요.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1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1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9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10,000개를 생산할 때는 개당 8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말이에요. 이러면 100개, 1000개, 10,000개 규모가 커지고 있죠. 지금 규모가 커지면서 평균 비용은 하락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어떤 기업이 대폭 이 생산량을 늘려서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원가를 낮춰서 이걸 시장에 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게 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자연 독점의 원인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자연 독점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와 연결돼요. 시장 실패. 그때 등장해요. 그때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때 나오는 얘기고요. 다음에 그 병합 분할 가능성은 병합을 통해서 또는 분할을 통해서 그렇게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용도 다양성을 지원해요. 얘는 얘를 지원해요. 이 밑에 있는 얘는 요 놈을 지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특히 농지 지역이던 곳이 이제 도시 계획이 바뀌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하면은 이게 그 이제 물론 택지 그 개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옛날에 그 한 필지 큰 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야지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냥은 사용 못하고 분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또 병합을 하거나 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냥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용도 다양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오른쪽에 플로테이지 합표는 이거 몰라도 되고요. 한정가격이죠. 한정가격이 뭐예요? 한정가격? 이거는 제한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가격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제가 몇 번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뒤에는 맹지예요. 앞토지 소유자한테 이만큼을 이렇게 사려고 해요. 이럴 때 요 토지 가격을 두 사람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 시장 가치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 가치로 못 산다 그랬죠. 요거는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요 때 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가격을 한정가격이라고 그래요. 한정가격. 병합 또는 분할과 관련되죠.
앞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뒷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죠. 맞나요?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시간 되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기력이 조금 돼 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의 패턴들이 이게 생체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1교시에 조는 분이 계시고요. 2교시에 조는 분이 계시고 3교시에 조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4교시에 조는 분이 계시고요. 물론 어떤 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졸기도 해요.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끈질기게 그냥. 어떤 분은 처음서부터 깨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안 돼.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여기는 아니에요. 딴 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분은. 그래서 졸 때마다 딴 얘기하고 이렇게 여담도 하고 이렇게 대놓고 눈 뜨세요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서면 그새 졸고 있어요. 계속 그분 신경 썼다가는 이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서 도서관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은 8시부터 보통 시작했거든요. 아침 이제 먹고 이제 8시부터 앉아 시작하면은 딱 2시간 들으면 잠이 와요. 딱 10시 되면 희한하게 잠이 와요. 근데 그때 뭐 알람 해놓을 수 없잖아요. 이거 도서관이니까 알람 하지 않고 그냥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면 희한하게도 15분에서 20분 지나면 눈이 떠져요. 딱 그 15분에서 20분 지나면 딱 눈 뜨면 15분에서 20분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두어 시간 또 앉아 공부하는 거죠. 12시까지 하고 이제 밥 먹고 또 1시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1시부터 또 한 2시간 흐르면 또 잠이 와요. 희한하게 2시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럼 또 한 15분, 20분 또 자고 그리고 5시에 또 저녁 먹고 그러니까 4시간 단위로 근데 이제 고개 쉬는 거예요. 고개 엎드려 자는 게 그러고는 이제 계속 공부인 거죠. 자리 안 뜨는 거죠. 그러니까 4시간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거죠. 그럼 5시에 저녁을 먹어요. 5시에 저녁 먹으면 6시까지 저녁 시간이에요. 그럼 6시부터 10시까지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시간 공부하죠. 하루 12시간 공부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생활을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아침 6시 한 반쯤에 일어나야 되죠. 6시 반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학교 가서 아침 먹고 이렇게 8시에 앉으려면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이제 뭐 준비하면 한 11시, 10시에 마치고 이제 가면 한 11시 반? 그럼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또 1시간 정도 공부해요. 그러면 13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 13시간 공부하면은 할 수 있는 최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럼 12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잠 6시간밖에 안 자는 거죠. 하루 6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많이 못 자는 거죠. 1시간 더 자려면은 11시 반에 자야 되는 거죠. 7시간 자려면 11시 반에, 그럼 12시간밖에 공부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밥 먹고 이동 시간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표를 짤 때는 이 자신의 시간에 어디에서 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밥 먹는 시간을 줄이진 않았어요. 1시간, 딱 1시간. 밥 먹는 건 1시간. 이동 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반, 이제 깨서 1시간 반 이후에 공부 시작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서 잘 준비가 끝나면 1시간 반. 여기 1시간 반.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획표를 짰는데 아무튼 최대치로 공부했을 때가 13시간. 그리고 더 최대치로 했을 때는 고3 때는 더 많이 하긴 했어요. 고3 때는 잠자는 시간을 막판 스포트예요. 평소에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7시간 잤습니다. 평소에는 6시간, 7시간 잤는데 막판 스포트 때는 4시간 반 잤어요. 막판 스포트 때는 2시부터 6시 반까지 자는 거였어요. 막판 스포트 한 30일 정도 남겨놓고는 6시 반에 일어나면은 30분간 복습이에요. 이틀 전에 했던 그 복습 2시간, 저는 2시간 단위로 해서 30분 복습을 해요. 이틀 정도 지나면은 30분 정도 복습을 합니다. 그게 2시간 분량을 30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전쯤의 거를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줘야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그걸 복습을 안 하면은, 그래서 저는 늘 복습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시에 이제 아침 먹고 준비하고 이제 학교 가면 이제 8시. 그럼 8시부터 이제 자율학습 하잖아요. 뭐 7시 50분인가? 자율학습 하면 이제 보고요. 1교시 마치고는 좀 쉬어요. 자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2교시 마치고는 점심 도시락을 반을 까먹습니다. 저는 10분 만에 밥을 다 못 먹어요.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3교시 마치면 점심 도시락 나머지를 다 먹습니다. 4교시를 마치면 점심시간이죠. 그때 잡니다. 부족하니까. 그리고 5교시 마치고 10분간 또 잡니다. 엎드려 자요. 6교시 마치고 저녁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7교시 마치고 저녁 도시락 나머지 반을 다 까먹습니다. 이제 7교시 마치고 이제 8교시 자율학습이죠. 그때부터는 자율학습이에요. 7교시, 8교시가 자율학습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자율학습을 그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면은 청소하잖아요. 제가 청소 당번이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가서 복도에 서서 공부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동안은 서서 공부, 서서. 그 다음에 청소가 끝나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거죠,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렇게 절약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줄인 거죠, 그때는.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점심시간에 자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저녁 시간에 공부하고, 그래서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죠, 학교에서 자율학습. 10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배가 좀 출출해지죠. 그러면 이제 야식 먹고, 야식이 그때는 기본이 라면 2개에 밥 1공기예요. 그 당시에. 근데도 전혀 살이 안 쪄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고 11시부터 다시 공부 시작이에요. 11시부터 시작하면은 2시까지. 11시부터 2시까지. 이러면은 배가 출출해집니다. 그럼 딱 알맞아요. 그러면 이제 6시 반까지 또 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스럽죠. 잠이 부족한데. 근데 그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기간을 버티는 거죠. 아무튼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 정신이 희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는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잠을 줄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잠을 줄였는데 정신이 몽롱하다.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잠을 줄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시험 하루 이틀 남겨놨을 때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시험을 하루 이틀 남겨놨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책을 읽어도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했습니다. 공부를. 이틀 전부터는 공부를 안 했어요.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튼 막판 스퍼트에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계획일 짤 때.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막판 스퍼트가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마시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하나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것이다. 이런 분들 많아요. 정말 그렇게 공부 많이 합니다, 사람들. 근데 여기는 뭐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학원 남아서 많이들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남아서 공부하시고 모르시는 거 질문하시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니까 학원 있잖아요, 대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원 진료 예약이 돼 있어서 갔다 와야 되지만 보통은 학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한정가격까지만 말씀드렸죠. 그럼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은 뭐 별로 체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속성이에요. 자, 이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0이라고 그랬죠. 근데 공간성은 이제 한 번쯤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자, 공간 개념 볼게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공간 개념에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 가격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공간 확대는 과 또한 직주분리 현상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먼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요. 또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이제 공간이라는 이 단어, 공간 또는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이 다 개념은 어디서 왔어요? 개념은 물리적 개념에서 왔죠. 물리적 개념에서 왔는데 이 성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질, 이 속성, 성질을 파악하는 것 또는 위치성을 파악하는 것 이런 파악을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그 얘기는 공간을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중 또는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눠요. 근데 그렇게 공중, 수평 또는 지중 또는 지하 이렇게 나누는 게 물리적인 측면에서 나누고 부동산학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공중권을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표권을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권을 본다. 지하권. 이렇게 보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는 이 위로 아래로 얼마나 권리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아래 위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땅값이 어때요? 비싼 거죠. 근데 농업지역이나 뭐 주거지역은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가치를 따질 때 토지 가치는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하다라고 할 때 총합이다 또는 총하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다 이런 걸 따져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걸 따져서 복합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위치도 마찬가지죠. 위치도 위치성 할 때 물리적 위치는 늘 그 자리죠. 근데 거기가 농지 지역이던 곳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거나 행정 규제, 법적 규제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 위치가 어때요?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죠. 물리적 위치보다. 그런 것은 다 법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 또 예를 들어 뭐 역세권이 형성돼요. 그럼 이제 지하철역이 지나면서 이런 거 뭐 경제적 측면에서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 개념 자체는 어디서 왔지만 물리적 개념에서 왔지만 성질을 파악할 때는 복합 개념이다. 자, 이렇게. 그리고 11쪽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민법 212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게 1, 2, 3, 4인데요. 1번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이요.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이익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요? 법원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다툼은 결국 어디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요. 예를 들어 우리 개하면서도 다툴 수도 있잖아요. 모임에서 다툼이 있거나 회장 뽑는데 누가 이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투려면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돼요. 저 정도. 항상 법원에 무슨 다툼이 있으면 다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칩니다. 자, 위로도 미치고 아래로도 미치죠. 즉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자, 거기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분지상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 구분지상권이란 단어만 놓고 볼 때는 그걸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구분지상권 하니까 이거는 위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위가 아니고 어디로도 된다고요? 아래로도 돼요. 아래 지하에도 돼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지표고 여기가 이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구간이 개인이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데 여기를 침범했다면은 이거 사용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깊이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한계심도. 한계심도까지는 이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깊이에요. 근데 그걸 침범을 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설정해야 돼요? 구분지상권을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심도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게 도심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은 이게 깊어요. 40m, 서울은 40m요. 예, 대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거 지역은 이게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농지 지역은 20m요. 그러면은 이런 데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데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 구분지상권 지하에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중공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전에 유성에 있는 홈플러스가 전국의 홈플러스 중에 제일 큰 데라며요. 거기가. 근데 그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홈플러스는 멀리서 봐도 이런 모양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교회 같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위에가 이 지상 주차 여기도 있고 여기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이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골프 연습장 있어요. 골프 연습장. 여기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뭐를 설정할 수 있다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공중공간에 대해서만, 여기 공간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범위를,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공작물이죠. 이거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권을 보시면 지표권은 이제 그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하는 권리. 그 중에 이제 지표수 이용하는 권리를 용수권에서요. 용수권은 이제 유역주의, 선용주의 이렇게 있죠. 유역주의는 지표수 유역의 토지 소유권자는 누구든지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윤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물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선용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조 지역에서 주로 채택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막지대 같은 데는 물이 귀하죠. 그래서 그런 곳은 그 물이 있는 주변에 그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미 정착하고 있는 일부만 거기서 살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마실 물만 얻어서 이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건조 지역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를 그 옥토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 키부츠라고 하죠. 협동농장. 그 사막지대에 그 해수를 담수화해 가지고 그렇게 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한꺼번에 좁으면 밑으로 다 빠져 내려가 버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물이 가게끔 그렇게 기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은데, 근데 그 2차 대전 때 그렇게 600만인가 희생됐다고 하죠. 그 가스실인가 뭐 이런 데서. 아무튼 자신들이 그렇게 피해를 그렇게 입었으면 그걸 거울 삼아서 지금 너무 그 팔레스타인 민족한테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한테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별로 보기는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약 1900년간 이 여러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죠. 이제 1세기 때인가 그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로마에 대항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그걸 제가 쫓아내보는 거죠. 그게 아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당시인가 이걸 이제 다 쫓아보냈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쫓겨나가지고 디아스포라. 이렇게 쓰든가 그래요. 포라.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팔레스타인 원래 2000년 전에 거기가 자기네들 살던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많이 흩어졌고 뭐 일부는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2000년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간이면은 소멸시효로 적용해도 20년씩 50번을 가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렇게 우리 땅인데 그 1945년도 그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이제 독립을 약속했거든요. 그 연합국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건국을 하게 된 거죠.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와서 우리 땅이다 하고 이제 거기 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러면서 지금 분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살던 사람하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튼 좀 과한 것 같아요. 소멸시효가 50번이나 지났는데 맞잖아요. 50번이면 2000년이면 100번이에요. 100번 소멸시효.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의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2번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인정해 주는데 어떤 나라는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나라는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즉 지하매장 광물은 공적 지하권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권과 관련하여 한계심도는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일반적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는 깊이를 한계심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권이란 토지의 공중공간을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공중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중권도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구분지상권 이런 것도 가능한 것처럼 가능하죠. 넘어가셔서 공중권은 다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나뉘고요.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영역의 공중권인데 그 이제 사적 공중권의 가로 속에 일조권, 조망권, 개발권, 양도제 이런 게 있죠. 일조권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고요. 조망권은 앞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는 그 밑에 박스에도 있는데 요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을 제한을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개발권 양도제죠. 그래서 그 개발권 양도제를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상하려는 제도죠.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한 손실이거나 필연적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 손실, 우발 이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은 이는 정부의 지정 부담 없이 자 요거 아주 큰 장점이죠. 요 첫 번째 장점이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어요. 또 뭐를 통해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해결 요 세 번째. 자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해결은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죠? 그런 장점이 있으나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로 인해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인데, 요게 사적 공중권에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라는 것은 이제 일단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시행한다면 무슨 영역에 속한다고요? 사적 공중권 영역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개발권 이전 제도가 지금 개발권 양도제와 같은 말이에요. 개발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 같은 말이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개 공지의 경우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중공간 활용 방안들이에요. 자, 거기 이제 옆에다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의 옆에 써놓으세요. 한계심도 앞에 지나갔죠. 한계심도는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지하잖아요. 근데 요 개발권 이전 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공간이죠. 근데 아까 구분지상권 했죠.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위, 아래 다 적용되는 거죠. 됐나요?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다음에 이제 위치성 있죠. 자, 위치성은 협의의 위치는 획지를 말하는 거고요. 광의의 위치는 지역입니다. 광의로는 지역을 뜻하는 거고요. 최광의로는 권역을 뜻하는 건데, 우리는 주로 협의로 사용하죠. 위치다 그러면은 협의로 얘기합니다. 집이 어디세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삼생활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아름동이에요. 그럼 아름동이 다 네 집이냐? 자, 아름동이에요. 이렇게 할 때는 획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시지게 했어요. 사시지게. 비준가액 계산할 때 사례 가격에서부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면적 비교했고요. 이렇게 고배 방식으로 수정을 하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자, 이거 이론적으로 정리할 때 두 개 했어요. 하나는 사례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했고요. 하나는 사례 정상화. 이렇게. 사례 선택 기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정 보정 가능한가요? 시점 수정 가능한가요? 이런 거 확인하고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한가요? 이 자리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위치가 비슷한가요? 위치 유사성이라고 했어요. 위치 유사성. 요때 말할 때 그 위치가 바로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지역이라는 의미예요. 위치가 비슷한, 이건 뭔 소리였어요? 대상 부동산이 준주거지역이면 사례도 준주거지역이 있어야 되고, 대상 부동산이 녹지지역이 있으면 사례 부동산도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역이 비슷하다. 그때 위치의 유사성 했어요. 그때 말한 위치는 넓은 의미의 위치예요. 근데 대부분은 위치 말하면 이제 획지를 말해요. 획지. 자, 이 위치는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괄호 2번에 위치와 접근성. 접근성이란, 자, 접근성의 개념 정도는 체크해 두세요. 접근 대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 경제, 시간적 부담의 정도예요. 거리만 보는 거 아니에요. 뭐도 봐야 돼요? 시간, 또 경제적 부담 정도 모두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적으면 접근성이 좋은 것이고요. 그러한 부담이 크면 접근성이 나쁜 거죠. 근데 2번, 3번 조심해야 돼요. 접근성이 좋으면 대체로는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접근 대상물이 혐오의 대상이거나 위험의 대상이면 안 좋죠. 접근성이 좋긴 한데 장례식장의 접근성이 좋아요. 이렇다거나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고요. 접근의 대상을 봐야 되고요. 다음에 밑에 접근의 정도도 봐야 돼요. 접근의 정도.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지나치게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가까이 있으면 좋죠. 근데 가까이 있다 못해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건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거죠. 또 도로가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죠. 그런 경우도 안 좋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아도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만 보면 되니까. 5번에 접근성이 덜 중요시 되는 부동산도 있어요. 모든 부동산이 다 접근성이 중요시 되는 게 아니고요. 강한 흡인력이 있는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요? 강한 흡인력. 그 부동산이 당겨요. 안 갈 수가 없어. 가야만 돼. 이런 거는 놀이공원 같은 거. 안 가면 괴롭죠. 애들 데리고 있는 집에서. 놀이공원은 다들 가잖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 그런 날은 놀이공원 근처를 지나면 안 돼요. 막혀서 길이 막혀서. 저 모르고 지나갔다가 한번 나 혼났네요. 저희 3번 살 때 거기 이제 과천에 있잖아요. 과천의 서울랜드. 우와, 그 생각 못하고 그리 들어간 거죠. 안 그랬으면 진짜 비켜 갔어야 되는 거죠. 와, 길이 막히는, 엄청 막히는 거죠. 못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에버랜드 이런데 이 강한 흡인력이 있어요.
또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덜 중요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밖에 없으면 그죠? 그다음에 사람 찾는 빈도수가 작은 부동산 이거는 어떤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찾는 빈도수가 작은 거 어떤 거 있어요? 공동묘지요? 그 뭐 또 특별한 그런 거를 또 생각하십니까? 정신병원도 그렇고요. 정신병원 이거 접근성이 덜 중요시 됩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거 여러분 미술관 잘 가십니까? 평생 가봐야 몇 번 안 가죠. 자기 나이만큼 못 갈걸요. 평생 가서 자기 나이만큼 못 갈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죠? 그게 멀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니까 멀리 갖다 놓는 거예요. 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저기 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있는 거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딱 요때가 좋은데 5월 중순이 제일 좋아요. 아카시아 꽃이 필 때. 그게 이 나무 터널이에요. 나무 터널. 그 가는 길이들이 나무 터널에 아카시아 향이 끝내줍니다. 저는 그 집이 그나마 옆에 근처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가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저도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성 있죠. 환경성은 참 이건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읽어보시고 그 밑에 단어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그 현장 자원, 상품 자원 있죠. 자, 현장 자원은 산림, 강, 황무지 이런 것들이에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도 인간에게 효용을 줘요. 자원이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효용을 주니까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품 자원은 뭐예요? 택지, 농지 이런 것들이에요. 농지는 개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택지는 조성을 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죠.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거는 뭐라고 한다? 상품 자원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 자본 있죠.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된 자본, 이렇게 번역하세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토지에 투입된 자본. 토지에 투입된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위에 상품 자원을 생각하면 돼요. 농지로 바꿀 때 개간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택지로 바꿀 때 조성비가 들어가죠. 그거를 토지 자본이라고 그래요. 토지에 투입된 자본. 좀 단어 뜻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좀 쉬고 이제 부동산 강론 들어가겠습니다.